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사회인이자 기혼 여성이에요. 30대 초반, 막 결혼에 꼴이 난 새댁이었던 당시의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은 바로 동시통역가였죠. 제가 동시통역가의 꿈을 품게 된 이유는 홀아버지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너무 가난했던 탓에 평생을 해외는커녕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친정아버지는 저만큼은 가난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랐어요. 외국도 종종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랐죠. 그런 친정아버지는 저에게만큼은 어려운 집안 사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낌없이 베풀며 공부를 지원했고, 저는 친정아버지의 서름을 저의 삶을 통해서 대신 갚기 위해 동시통역가를 꿈꾸게 되었죠. 동시통역가란 직업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한국어와 외국어, 최소한 2개 국어를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직업이거든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의 통역 같은 경우엔 원어민보다 외국어를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저는 3개 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동시통역가를 목표로 삼았기에 더더욱 험난한 길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 이렇게 3 언어였죠. 그만큼 어려운 길이었기에 늘 최선을 다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통역 자격증 시험에 낙방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럼에도 제가 동시통역가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 결혼에까지 꼴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남편의 약속과 프로포즈 덕분이었어요. 있잖아 자기야, 남자가 와이프 뒷바라지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까? 어딜 가든 꼬인 사람들은 있는 법이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부부가 자기들끼리는 좋고 괜찮다는데 옆에서 괜히 배나라 감나라 하는 오지랖들. 그렇구나. 어때? 자기는 괜찮겠어? 글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결혼하자고. 응? 자기가 동시통역가의 꿈을 이루는 날까지 내가 남편으로서 뒷바라지 다 해줄게. 약속해. 그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일단 앞에 얘기 마무리부터 하면 대답해줄게. 당신이 와이프 뒷바라지나 하는 남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돼? 그 걱정을 안고서도 결혼하고 뒷바라지도 해주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좀 감동인데? 좀 많이. 아니, 난 오히려 자기가 욕먹을까봐 걱정되는 건데? 욕을? 내가 왜?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편견 가진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잖아. 뒷바라지는 부인이 남편한테 해줘야 하는 거다. 뭐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 대부분이 자기가 말한 오지랖 많은 사람들이고. 뭐야, 내 걱정이었어? 남편한테 부인 시험 뒷바라지나 시키는 몹쓸 여자라는 욕이라도 먹을까 싶어서? 당연하지. 내가 내 걱정을 뭐하러? 난 자기랑 함께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라고.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 당신이 힘이 되어주면 시험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나랑 결혼하자. 내가 꼭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고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둘이 함께라면 아무 걱정도 없을 만큼 행복할 줄 알았죠. 남편은 저의 동시통역가 시험을 뒷바라지하기로 약속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평생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진짜 이 세상에 무서울 것 따위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저희 부부의 결혼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고가운 시선을 보냈죠.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시모였어요. 천성이 검소하고 반듯한 남편과는 다르게 부자 갑질이 일상인데다 심성이 베베 꼬이기까지 한 시모. 그런 시모는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혼수 때문이었죠.
솔직히 제가 혼수를 부족하게라도 해갔으면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친정아버지는 가난할지언정 딸인 저에게만큼은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아버지가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적금을 탈탈 털어 마련한 돈으로 격식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의 혼수는 다 마련했단 말이에요. 시댁 친척 어른들도 저의 친정아버지가 마련한 혼수에 대단히 만족했고요. 만족을 넘어서 친정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시모만큼은 혼수에 만족하지 않았고 당연히 불만도 아주 컸죠. 시모가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혼수 금액 최소 1억 5천만 원을 맞춰주지는 못했으니까요. 나 혼자 1억 5천만 원이 말처럼 쉬운 돈도 아니고 가뜩이나 베베 꼬인 시모인데 혼수에 대한 불만을 품은 채로 결혼까지 시켰으니 저의 결혼 생활이 오죽이나 험난했을까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죠. 저를 향한 시모의 타박은 입만 열면 기승전돈이었어요. 언제나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셈이었죠. 당시 큰 식당을 경영하고 있던 시모는 지역에서 어깨 떵떵거리며 산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는 부자였고 가난한 데다 혼수까지 못마땅하게 해온 며느리인 저를 향한 타박과 유세가 정말 대단했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너 아직도 공부 같은 거 한다면서 동시통역관이 뭐시기니? 암튼 그딴 거 다 쓸데없다. 아닌 말로 여자가 배워서 어디다 쓴다던? 예로부터 암탉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글쎄요. 제가 동시통역가가 되는 게 집안이 망하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없는 처지면 자식 교육이라도 힘쓰던가. 사돈은 딸 자식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대체? 네? 지금 그게 무슨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따박따박 말대꾸나 해대니 하는 말이다. 그건 어머님이 먼저 제 꿈을 두고 암탉이니 어쩌니 험담을 하니까 그런 거죠. 아 시끄럽고 쓰잘데기 없는 동시통역과 공부니 뭐니 그딴 거 당장에 때려치우고 남의 집 식모살이라도 하니라. 당장 이혼당하기 싫으면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결혼할 때 못다 채운 혼수들 마저 채워놓으라는 얘기야. 진심으로요? 세상에 혼수를 1억 5천씩이나 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럼 시애미가 며느리 따위랑 말장난이나 할 입장이니? 따위라뇨. 저도 사람인데 인격적인 존중은 해주셔야죠. 어머님은 말이 늘 너무 심하다고요. 인격적인 존중? 그런 거 받고 싶으면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 부족한 혼수 채워놓기 전까지는 사람 대접받을 생각 따위는 하지도 말고 정 능력이 안 되면 우리 식당에 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거라. 화장실 변기도 좀 닦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치우고 시간당 3,500원은 쳐주마. 어머님,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기를. 식당에 일자리 마련해 줄 정도면 나만큼 좋은 시어머니 세상에 또 없는 법이야. 일단 그렇게 할 테니 내일부터 출근하거라.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맞서거나 말거나 시모는 못 들은 채 해가며 쌩하니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시모가 저희 신혼집 앞으로 식자재 운반용 트럭을 대동한 채로 나타나더군요. 그리고는 글쎄 저를 다짜고짜 집에서 끌어내더니 트럭에 싣는 게 아니겠어요. 트럭 뒷자리에 태운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를 트럭에 실었어요. 시모가 저를 내팽개친 곳이 트럭 짐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납치하다시피 태운 트럭이 도착한 곳은 역시나 시모의 식당이었어요. 시모는 당황한 제가 미처 정신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변기부터 닦으라며 화장실로 등을 떠밀었죠. 황당했고 수치스러웠어요. 시모의 식당을 돕는 거요. 식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또한 시모가 어려운 상황이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더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왔을 거예요. 며느리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요. 시모의 식당은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손님들이 넘쳐났고
직원들도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심지어 모욕까지 줘가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려고 드는데 세상 어떤 며느리가 나 죽었소 하면서 얌전히 당하고만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모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요. 다행히 금세 도착한 남편이 저에게서 시모를 떼어넣은 덕분에 첫날의 수모는 일단락 지어졌지만 그 후로부터 한동안 비슷한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시모는 매일 새벽같이 식자재 트럭을 대동해 신혼집에 들이닥쳤죠. 그때마다 저는 남편과 미리 말을 맞춘 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시모가 신혼집에 도착하기 전에 도서관에 도착해 동시통역과 자격증 시험을 위한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했어요. 그럼에도 시모의 식당 허드렛일 타령은 그치지를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맞서기로 다짐했어요. 시모가 저를 타박하는 이유는 욕심을 채우지 못한 혼수 때문이었기에 더더욱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수를 트집잡아 저에게 모욕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성과 격식을 모두 갖추어 혼수를 마련한 친정 아버지를 업신여긴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실제로 시모의 입에서 못난 애비, 가난한 애비 따위의 말들이 심심찮게 나오기도 했고요. 앞으로 아침마다 신혼집에 저 잡으러 오지 마세요. 뭐? 식당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한다면 당연히 기쁘게 돕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싫고 미워서 괴롭히려고 식당 허드렛일 시키려는 거잖아요. 너 말 참 무섭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몹쓸 쉐임인 줄로 알겠어. 말을 무섭게 하는 재주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머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거 싫거든요. 참을 수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혼수 때문에 저를 업신여기는 건 그 혼수를 정성껏 마련한 친정 아버지를 욕하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이니까요. 부모 욕 듣고도 가만히 참는 자식이 세상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침마다 신혼집에 저 잡으러 오지 마세요. 억지로 잡혀가서 하는 강제노동? 안 합니다. 혼수 트집 잡아서 험한 말 쏘아붙이는 일도 그만하고 저의 꿈도 무시하지 말아요. 네가 이제는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가난하고 무능한 애비 밑에서 못 배우며 자란 티를 내도 유분수지. 이게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 험한 말로 제 친정 아버지를 업신여겨봤자 결국에는 어머님 얼굴에 똥칠하는 꼴밖에 안 될걸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울이니까. 혼수도 보잘것없이 해온 거지 집안 주제에 너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든? 혼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머님 혼자인 걸로 아는데요. 다른 시댁 친척 어른들은 다들 만족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친정 아버지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진심으로다가. 이것이 식당 일이 그렇게 고깝고 하기 싫으면 차라리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시집살이나 해. 내 아주 하루 세 끼를 12첩 반상으로 받아먹고 하루 3번 대청소를 돌리려니까는 정 그것도 싫으면 차라리 이혼해. 멀쩡한 내 아들놈 팔자 망치지 말고. 이혼을 제가 왜요? 어머님이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너 싫어하는 거 어디 나뿐인 줄 알아? 우리 아들도 너 싫어해. 그때 저희 연락을 미리 받은 남편이 도착했어요. 저에게 악다구니를 치는 모습을 남편에게 들켜버린 시모는 순간 사색이 되었고 남편은 짧은 한숨을 툭 떨구고는 시모를 향해 한마디를 남기며 저를 데리고 자리를 떴죠. 적당히 좀 해. 아무리 내 엄마고 저 사람 시어머니라지만 해도 이건 너무 표독스럽잖아. 엄마가 아무리 그래봤자 난 저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엄마가 며느리를 업신여기면 업신여길수록 아들이 나와의 사이도 자꾸만 멀어진다는 얘기야. 그러기 싫으면 정상적으로 좀 살자. 제발. 그렇게 시모와의 1차전을 승리로 가져온 저와 남편은 속이 후련한 심정이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시모에게 당한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덕분에 남편을 향한 저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요. 이 사람이라면 지옥불 속에서도 오직 내 편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무척 든든했죠. 저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괴롭히기 위해 수시로 접근하는 시모에게 보란듯이 저의 시험 준비를 위한 뒷바라지를 더욱 헌신적으로 이어갔죠. 서로 의지해가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편 시모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모와의 불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자신의 꼬장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모양인지 한동안 잠잠해졌어요. 이에 저와 남편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게 보내던 시모는 절치부심한 끝에 하나의 수작질을 떠올린 모양이었어요. 저의 길을 꺾어놓은 다음에 시모 마음대로 저를 휘두르기 위한 수작질이었죠. 그 수작질의 시작은 그동안 잘못을 사과할 테니 시댁에 혼자 오라는 시모의 문자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시모에게서 뜬금없는 사과의 문자를 받은 저는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시모가 반성을 했나? 하는 의문이 아니라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이러나? 하는 의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모의 문자대로 시댁을 혼자 찾아갔어요. 모르고 당할 바에야 차라리 미리 알아낸 다음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자는 생각에서였죠. 물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 남편한테 얘기하려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끊지 말고 켜두라고 하더군요. 시모와 저의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요. 시모는 제가 미처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대뜸 한다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많이 소원했잖니? 명색이 며느리와 시댁 사이인데 오며 가며 교류도 뜸했고 그래서 그런가? 내 손님 시누이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불렀단다. 시누이요? 친척인가요? 친척은 무슨 네 남편의 친누나야. 남편 외동아들이잖아요.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어디 갔니 해피?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손아래 동서 왔단다. 그러자 쪼르르 나타나 시모의 품에 안기는 치와와 한 마리. 네, 맞아요. 강아지요. 강아지. 개. 시모가 저에게 손이 시누이라며 소개한 대상은 해피라는 이름의 애완견이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찰 노릇이었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요? 뭘 당황하고 그런다니? 내가 얘를 아기 때부터 벌써 5년째 가족으로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나이 5년이라면 사람 나이로는 36쯤 되는 법이니 내 남편에게는 친누나가 되는 셈이고 너한테는 손이 시누이. 맞잖아? 와,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완견도 애견인도 싫어하지 않아요. 각자의 가치관을 모두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애완견을 앞세운 시모의 극악무도한 행태였을 뿐이죠. 대체 어땠냐고요? 네가 하도 식당 일을 꺼려하길래 찾아낸 방법이야. 앞으로 매일 끼니 때마다 시댁에 들려서 시누이 밥상 차리거라. 밥상도 차릴 겸 때마다 산책도 시켜놓고 행여나 강아지라고 해서 만만하게 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어.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해피는 너의 손이 시누이인 만큼 서운함 없이 깍듯하게 모시거라.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힌 탓에 제가 미처 어떤 반응조차 보이지 못하는 사이에 이어지는 시모의 발언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왜? 싫으니? 식당 일도 고깝다. 당연히 해야 되는 시누이 대접도 고깝다. 시댁이 그렇게 매사 고깝기만 하면 차라리 이혼을 하든가. 너 이혼 여대기가 무서워서 정 안 되겠으면 결혼할 때 다 헤어지 못한 혼수 삼아서 시누이 앞으로 떡 부러진 집이나 한 채 해놓든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해피는 너의 손이 시누이야. 당연히 사람 사는 집이어야 한다. 나 이거원 싫다면요. 애완견을 시누이랍시고 깍듯하게 모시고 살기도 싫고 시누이랍시고 사람 사는 집 한 채 떡 하니 해주기 싫다면요. 그땐 어쩔 생각인데요. 시누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 죽고 나서도 너희 부부에게는 유산 한 푼 없을 줄 알아. 뭘 되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언제 유산 얘기 한마디 입에 올린 적이라도 있나요? 아니잖아요. 애초에 유산 같은 건 관심조차 없었으니까. 그럼 내 유산이라도 받지 않으면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누구네 친정처럼 평생 가난배기 신세로 만들 작정이라더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지금 아들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 기 꺾어 놓은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르려고 수작질 부리는 거잖아. 뭐? 당신? 그래, 당신.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해 줄 수가 없는데 그나마 나도 그쪽이랑 똑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당신 정도로 봐주는 줄이나 알아요. 고맙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나도 분명히 말하는데 유산이랍시고 당신 그 더럽고 치사한 돈 받아서 팔자 고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어. 유산 운운하면 내가 굽실거릴 거라는 생각은 아주 큰 오산이라고. 난 누가 뭐래도 시험에 붙어서 반드시 내 힘으로 자수성가도 하고 당신 아들 호강시켜주고야 말 테니까. 그러자 한참을 콧방귀나 픽픽 끼어대던 시모가 거만하게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어요. 안 되겠다. 너 시애미가 오늘 버르장머리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마. 당신 본인부터가 버르장머리 없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바로 그때 저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저의 남편이었죠. 휴대전화를 통해 시모의 악다구니를 고스란히 전해들으면서 시댁으로 달려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는 저의 손을 붙잡고 시댁의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당황한 시모가 급히 남편의 앞을 막아섰지만 남편이 제 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작정이야? 이러지 않으면 내가 무슨 용기로 엄마 얼굴을 보면서 더 살아야 할까? 엄마가 앞으로 어떤 짓을 더 벌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했잖아. 착각하지 말아요. 엄마도 가족이지만 이 사람도 나한테는 가족이야.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 당연히 이 사람이라고. 그놈의 혼수. 돈 욕심 때문에 며느리한테 칼춤이나 쳐대는 사람하고는 앞으로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거죠? 곧장 시댁을 떠나며 저와 남편은 시모와 의절했고 의절 후 한동안은 무척이나 평온한 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늘 깍듯했고 저의 시험 준비도 옆에서 잘 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친정아버지의 보살핌 덕분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다가오는 동시통역과 자격증 시험에는 합격을 노려볼 수도 있을 만큼 성적이 급상승했어요. 그런데 덜컥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 고통 없이 푹 주무시면서 평온한 얼굴로 떠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온 덕분에 장례식장은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저는 고통 없이 떠나셨으니 그래도 다행이라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동시통역가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친정아버지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서름이 마음 가득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던 남편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모셨죠. 그런데 남편 덕분에 겨우 마음을 추스른 제 앞으로 불청객 하나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날은 조문객들이 가장 많았던 장례식 첫날. 수많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앞으로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시모였어요. 시모를 마주한 순간 저는 불안에 휩싸였죠. 또 무슨 만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고 심지어 장소마저 시모가 그토록 업신여기던 친정아버지의 빈소였으니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저의 걱정은 금세 수그러들었어요. 시모가 아주 정갈한 상복 차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험악한 사이라도 장례식과 같은 자리에서 때로는 기적 같은 화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요. 그때 저는 상복 차림으로 나타난 시모가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서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떠나는 길에 사돈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와주었다고.
짧은 순간이나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침 시모는 저에게 직접 부조금 봉투를 건네더군요.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시모의 부조금 봉투를 받아들려는 순간 시모가 다짜고짜 저의 손목을 억지로 붙들고는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시누이가 임종했으니 시누이 장례식장에 와서 손님들 수발이나 좀 거들어. 그랬어요.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 첫날이 하필이면 시모가 저에게 시누이로 모시라며 강요했던 애완견 해피의 장례식 첫날과 겹쳤던 것이었어요. 시모는 애완견 해피의 장례식 때문에 상복을 입었을 뿐이었고요. 제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이 결코 아니라요. 모든 사실을 깨달은 저는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어요. 다른 자리 같으면 참지 않았겠지만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부친상 당한 저더러 그쪽 집안 장례식에나 가서 잡일이나 하라고요? 결혼할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온 처지면 시누이 장례식에 노동으로라도 갚아야지. 이건 경우가 아니죠. 다른 상도 아니고 부친상이라고요. 부친상. 하다못해 사람 장례식이 겹쳤다고 해도 부친상 상주를 포기하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긴데 심지어 그쪽 장례식은 애완견 장례식이라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금? 그깟 가난배기 장례식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한테는 우리 해피 장례식이 더 중요하니 조용히 따라오기나 해. 시모가 고함을 지르기가 무섭게 줄곧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켜보고 있던 조문객들이 시모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따졌어요. 부친상을 내버려 둔 채로 강아지 장례식이나 치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는 시모는 저에게 늘 해왔던 말들 그대로 친정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발언들을 쏟아내었고 결국 분노한 친정 친척 어른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어요. 시모와 조문객들이 한바탕 소란을 벌이고 있던 그때 남편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시모의 부조금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금액과 쪽지 한 장을 발견하고는 몰매 맞으며 쫓겨나는 시모의 뒷모습을 향해 체념의 시선을 보냈죠. 잠시 후 소란을 정리한 저에게 남편이 시모의 부조금 봉투와 함께 쪽지를 전해주었어요. 시모의 부조금 금액과 쪽지를 확인한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야 말았어요.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줄 서서 먹는 식당을 경영하는 큰 부자인 시모가 부조금이라며 봉투에 담아놓은 돈은 단돈 5,000원. 함께 남긴 쪽지는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조금은 결혼 때 제대로 해오지 못한 혼수 비용으로 퉁치는 셈 치겠다는 내용. 그날 저와 남편은 친정 아버지의 영정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시모를 용서하지 않기로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시모로부터 더럽고 치사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시통역가가 되고야 말겠다고요. 꼭 성공해서 내 가족은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고요. 그로부터 약 3년 뒤 저는 마침내 성공한 동시통역가가 되었어요. 능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큰 사업가들의 사업상 통역을 전담하는 스페셜리스트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맡은 통역의 중책이 큰 만큼 연봉도 높아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통역 스케줄 정리를 하고 있던 저의 사무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시모였죠. 그런데 시모의 행색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당장이라도 시모를 문전박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이상한 행색이 궁금해진 저는 일단 시모를 자리에 앉혔죠. 최 실장님, 여기 따뜻한 녹차 한 잔 부탁해요. 아, 제 것 한 잔만요. 우리가 따뜻하게 차나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정 서운하면 나가서 한 잔 사오던가요. 1층에 카페 있으니까. 사주는 거니? 제가요? 아님 되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처지 카페는 무슨? 한 푼이라도 아껴요? 하긴
딱 보니까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 줄 서서 먹는 식당 사장이랍시고 명품 아니면 입지도 않던 양반이 그런 옷은 어디서 구하는 건가요?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까진 아니고 여기저기서 얻어입다 보니까 꼴이 이 모양이지 뭐니. 얻어입어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은 다 어쩌고.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말끝을 흐리며 한참을 머뭇거리던 시모가 대뜸 한 번만 도와주렴. 딱 한 번이면 돼. 더 이상은 나도 염치가 없어서 바라지도 않는단다. 다짜고짜 뭘 도와달라는 거죠? 식당 일이요? 아님 애완견 밥상 차리는 일이요? 그 사이 다른 애완견들이셨나? 사기를 당했어. 식당까지 저당 잡혀가면서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사기였다더구나. 사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시모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랬어요. 시모에게는 외국 요식업 프랜차이즈 런칭 전문 컨설팅 업체가 접근했더더라고요. 그 컨설팅 업체는 줄 서서 먹던 시모의 식당을 바탕으로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 런칭을 제안했는데 사실은 그들 모두가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런 줄은 까맣게 모르던 시모는 일반 부자에서 재벌 수준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다는 헛된 욕심에 빠져 식당부터 시작해 가진 모든 재산들을 저당 잡혀가면서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자금으로 몽땅 밀어 넣었던 거고요. 시모가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 영어에 능통한 통역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충분히 맞고도 남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기라는 점이었어요. 다만 그 통역비가 무척 아까웠던 시모는 그래서 중간에 자기들이 있는 거라며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해요. 막을 수 있었던 사기를 꼼짝없이 당해버렸을 뿐이었고요. 결국 시모는 가진 모든 재산을 싹 날려먹은 채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가난뱅이가 되었으니 본인 신세에 스스로 망친 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모가 본인 신세에 스스로 망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대충 상황은 알겠고요.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죠. 부탁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그 사기꾼 놈들이 외국 회사라 소송을 걸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외국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구나. 그래서요. 알다시피 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잖니? 통역을 해달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당신이 나랑 친정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은 건 아니죠? 알지. 나도 염치가 없지만서도 지금 처지에 돈 주고 통역가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변호사 비용은 있고요. 외국 변호사 비쌀 텐데. 외국 변호사를 꼭 써야 한다든? 한국 국선 변호사는 안 될까? 외국에 소송을 걸려면 외국 변호사를 써야죠.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른데. 암튼 통역가로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통역이 아니에요. 아니 왜? 너 잘 나간다며? 능력 있는 동시 통역가라며? 능력 있는 동시 통역가인 건 맞는데 경우가 다르죠. 난 강아지 말 같은 건 통역할 줄 모르거든요. 인간의 언어를 번역하는 통역가니까. 그게 무슨? 강아지가 내 시누이라면 당신도 강아지일 텐데 난 멍멍, 으르렁, 깽깽 그런 말 모른다고. 나 지금 많이 바쁜데 여기 계속 있을 겁니까? 시모가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통쾌한 표정을 감추느라 고생 꽤나 했죠. 남편과 함께 친정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다졌던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지켰고 시모로부터 받았던 서름도 모두 떨쳐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저는 오늘도 능력 있는 동시통역가로 성공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의 성공을 만들어준 남편의 자부심 또한 아주 대단하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을 호강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외국 사기꾼들에게 소송을 걸지도 못한 채로 여전히 거짓골이라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오고 있어요. 뻔하죠. 외국 변호사도 시모의 말을 통역할 동시통역가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저도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좋은 사람들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